나 방수천은 한때 평택의 고기판 위에서 자본주의의 정점을 찍었다고 착각했던 사내다. 지금은 사방이 막힌 일평남짓한 고시원 벽지를 유일한 스승 삼아 인생의 비린맛을 복귀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 세상은 선홍빛 소고기 마블링처럼 화려하고 기름졌다. 내 파멸의 서막은 아주 사소하고 달콤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돈이라는 녀석이 사람을 참 묘하게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인생의 공기가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건 통장 잔고가 내 상상을 초월해 쌓여가던 그 무렵이었다. 처음엔 그저 성실함의 대가라고 믿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버스를 타고 비린내 나는 정육점으로 향하던 그 지독한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돈이 차곡차곡 쌓이자 세상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나는 본래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것을 계산기부터 두드려보던 지독한 구두쇠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계산들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는 잔소리를 딱 그만두게 되었다. 돈은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만을 심어준다. 가게 일이 슬슬 지겨워질 무렵 내 밑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장님, 고기 써는 건 저희가 할 테니 안에서 좀 쉬세요.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내가 직접 칼을 잡고 고기결을 확인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가게가 순식간에 망할 것 같아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내 우려와 달리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갔다. 내가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씩 자리를 비워도 매출 장부의 숫자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내가 없을 때 직무유기라도 하듯 돈이 더 잘 벌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엔 위험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아, 이제 나는 몸으로 때우는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만 하면 되는 경영자구나. 통장 잔고는 매달 눈에 띄게 두둑해졌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재미를 알아버렸다. 그것은 마약보다 무서운 쾌락이었다.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그 쾌락에 불을 지폈다. 예전엔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번호를 알아내 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했다. 야, 복남아, 오랜만이다. 얼굴 좀 보자. 요즘 평택에서 네가 고기 왕이라며? 사업 잘 된다는 소문 자자하더라? 그 말 속에 숨은 비굴한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비굴함을 즐겼다. 술자리에 나가면 누구의 권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내가 상석에 앉았다. 고기 굽는 집게는 이제 내 손이 아닌 친구들의 손에 들려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 때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는 그 정적을 나는 사랑했다. 야, 오늘은 내가 낼게. 이 한마디를 뱉으며 카드를 쓱 내미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내 손끝으로 쏟아지는 게 느껴졌다. 예전에 나를 고기장수라며 은근히 아래로 보던 녀석들이 이제는 내 입만 바라보며 비위를 맞췄다. 그 비루한 눈빛들이 솔직히 너무나 기분 좋았다. 나는 내가 진짜로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된 줄 알았다. 그때부터 내 생활의 수준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시작은 회사 회식이었다. 고생들 하는데 이 정도 비싼 건 먹어도 되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다 평소엔 문턱도 못 넘던 고급 술집으로 발길을 옮겼고 어느 순간부터 메뉴판의 오른쪽, 즉 가격표는 아예 보지도 않고 주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구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야, 너 진짜 성공한 사장님 포스 난다 라고 치켜 세워줄 때 나는 짐짓 겸손한 척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우쭐함이 하늘을 찔렀다. 그래, 나 정도면 이런 대접 받을 자격 있지. 난 남들 놀 때 고기 썰었으니까. 외제차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갔던 나를 기억한다. 살 생각은 없었다. 정말 구경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직원이 나를 보며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이 모델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시승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운전석 가죽 시트에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치 세상이 내 발밑에 깔린 것 같은 착각.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국산차 핸들을 쥐었는데 이상하게 손에 착 감기지 않았다. 결국 나는 며칠 뒤 그 외제차를 내 집 주차장에 세웠다. 명품 시계도 그랬다. 시간을 보기 위해 시계를 찬 게 아니었다. 내 위치, 내 계급, 내 성공의 증표를 손목에 감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스스로를 성실한 성공가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거만함에 절여진 졸부일 뿐이었다. 착실하게 살아온 보상으로 이 정도 여유는 당연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거대한 착각의 늪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정육점의 그 성실한 청년이 아니었다. 속으로는 늘 남들과 나를 비교했고 내가 저들보다 위에 있다는 알량한 우월감을 배양하고 있었다. 마음속엔 돋버섯처럼 거만함이 자라났고 세상은 만만해 보였다. 모든 시스템이 돈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며 나는 인생이라는 게임을 마스터했다고 믿었다. 세상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그 오만한 시기에 나는 인생의 파괴자 나사장을 만났다. 나사장은 그 동네에서 핸드폰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며 부를 과시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늘 금빛으로 번쩍이는 명품 브랜드의 수트를 입고 골프장을 누볐다. 그와 처음 골프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내 스윙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어이 방 사장, 스윙에 힘이 넘치네. 역시 고기 만지는 손이라 그런가? 자네는 돈이 붙는 관상이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거든. 그 노련한 사기꾼의 빈말에 내 어깨는 구름 위를 걸었다. 나는 그가 내미는 독이 든 잔을 성공한 사람들의 유대감이라 착각하며 받아 마셨다. 수천아, 인생 너무 팍팍하게 살지 마. 우리가 언제까지 고기 냄새 맡으며 살 순 없잖아. 가끔은 바람도 좀 쐬고 진짜 돈이 움직이는 걸 봐야 시야가 넓어지는 법이야. 나사장의 제안으로 따라간 강원도의 밤은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블랙홀이었다. 카지노라는 공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압도적인 공기를 기억하다. 화려한 조명, 창문 하나 없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실내, 그리고 칩들이 부딪히며 내는 경쾌하지만 섬뜩한 소리들. 그곳은 내가 평생을 바쳐온 노동의 가치를 단 한순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처음엔 딱 300만 원만 걸었다. 잃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쿨한 척했지만 칩이 쌓이고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내 심장은 폭주하는 엔진처럼 뛰었다. 단 몇 시간 만에 3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전율했다.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구나. 새벽부터 칼을 갈고 고기 비린내를 맡으며 번 돈이 얼마나 비루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내 삶의 나침반은 완전히 박살났다.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고기 칼을 잡았지만 내 정신은 이미 강원도 테이블 위에 초록색 매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손님의 주문은 소음으로 들렸고 장부에 적히는 매출 숫자는 너무나 느리게 올라가는 거북이처럼 보였다. 아내 영숙이에게는 사업 미팅이니 전국 거래처 순회니 하는 온갖 비루한 거짓말을 쏟아내며 나는 수시로 그곳을 찾았다. 처음엔 주말만 가던 것이 2박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었다. 가족과의 대화는 짜증 섞인 단답형으로 바뀌었다. 내가 노는 줄 알아?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사업 확장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소리치며 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몰아세웠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매일 밤 거실을 채웠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돈을 따면 세상이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아 호기를 부렸고 돈을 잃으면 다음 판에 복구하며 그만이라는 괴물 같은 논리가 나를 지배했다. 초심자의 행운은 신이 내린 축복이 아니라 악마가 던진 미끼였다. 계속해서 잃기 시작했고 나는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오기였고 추악한 집념이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도 나는 스스로를 속였다. 이건 잠깐 융통하는 자금일 뿐이야. 한 판만 제대로 터주면 이자까지 다 갚고 집도 한 채 더 살 수 있어. 회사 공금에 손을 댈 때도 다음 판에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몰라. 내 회사인데 뭐 어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마지막에는 장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렵다. 사위 한 번만 살려달라는 비겁한 연기로 뜯어냈다. 죄책감이 밤마다 나를 짓눌러 잠을 설쳤지만 도박장의 기계적인 효과음 앞에서는 그 모든 괴로움이 마취된 듯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감의 붕괴였고 영혼의 파산이었다. 나는 고기를 썰던 정직한 방수천을 내 손으로 죽이고 탐욕에 찌든 괴물을 내 몸 안에 들였다. 나사장은 어느새 내 곁에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빛 독촉장과 아내의 차가운 이혼서를 뿐이었다. 14살 아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조차 사치라는 듯 깊은 혐오와 체념이 섞인 무채색의 눈빛이었다. 가게는 경매에 넘어갔고 내가 그토록 아꼈던 외제차는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견인차에 끌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내가 한 생각은 저 차를 팔면 한 판 더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미친 생각뿐이었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였다.
평택에서 알아주던 정유광 방수천은 그렇게 추락했다. 추락에는 날개가 없었고 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고시원 302호. 이곳이 내 마지막 요새이자 감옥이다. 한평남짓한 공간에 누우면 천장의 곰팡이가 나를 비웃는 것 같다. 새벽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이들의 비명과 흐느낌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었다.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라 핸드폰은 수시로 끊기고 편의점 도시락 하나도 사 먹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하다. 병원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마음이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의사는 규칙적인 생활과 식단을 강조했지만 고시원 골방에서 라면 하나로 사투를 벌이는 내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그곳에는 내가 모르는 노인이 서 있다.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팔고 인생을 배팅판에 던진 비겁한 노인.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성실한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돈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정직한 땀방울을 비웃지 마라. 요행을 바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카지노의 판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낡은 핸드폰으로 옛날 사진을 뒤적이며 고기 비린내 나던 그 작은 정육점의 새벽 공기를 그리워한다.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내였음을 이 좁은 방에서 눈물로 깨닫는다. 나 사장, 그 인간에 대한 증오가 가슴속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때마다 나는 고시원. 정면의 곰팡이를 손톱이 빠져라 긁어댄다. 그놈은 내 인생의 구원자인 척 다가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정교한 설계자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 사장은 나 같은 돈 좀 만지는 졸부들을 골라 카지노로 유인하고 그 대가로 도박장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하이에나였다. 내가 3천만 원을 땄을 때 나 사장이 띄워주던 그 비굴한 미소는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포식자의 비웃음이었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어 할까. 돈이 내 눈을 가리자 이성은 마비되었고 나 사장의 조롱 섞인 충고는 복음처럼 들렸다. 수천아, 한 판만 더 하면 잃은 거 다 복구하고. 강남에 빌딩 올린다니까? 그 감언이설에 속아 내 피 같은 돈, 아니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던 가게 보증금까지 칩으로 바꿔버린 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증오는 결국 나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다. 나 사장을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만 결국 그 판에 앉기로 결정한 것은 나 자신이었으니까. 거울 속에 비친 떼자국이 덕지덕지 앉은 내 얼굴이 나 사장보다 더 흉측해 보였다. 고시원의 하루는 악취와 소음으로 시작된다. 옆방 남자는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벽을 쿵쿵 치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른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 나 역시 속으로는 수천 번 나 사장을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고 있으니까. 공용 주방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봉지들이 굴러다니고 누군가 남기고 간 쉰 김치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한때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엄선해 썰어내던 내 손이 이제는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삼각김밥을 고르는데 쓰이고 있다. 가족, 그 이름만 떠올리면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른다. 아내 영숙이는 내가 도박에 미쳐 지낼 때도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려 애썼다.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가게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서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 눈물 어린 호소를 나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여편 내가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라며 가슴 대못을 박아 내쫓았다. 장모님이 평생 파지를 줍고 식당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사업자금이라 속여 가로챘을 때 나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었다. 이제 와서 참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가증스럽다. 아들 녀석의 졸업식 날 나는 아빠로서 꽃다발을 들고 가는 대신 카지노 구석에서 눈이 시뻘개진 채 슬롯머신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녀석의 기억 속에 나는 성공한 사장이 아니라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고 도망친 범죄자로 남았을 것이다. 그 침묵의 징벌이 고시원의 추위보다 더 시리고 아프다.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가 아닌 실패한 인간의 표본으로 기억하며 평생 상처를 안고 살 것을 생각하면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진다. 병원에서 통보받은 당뇨 수치는 내 파멸의 성적표였다.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카지노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싸구려.
음료수와 담배 연기 속에 내 몸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인슐린 주사를 맞을 돈도 없어 보건소를 전전하며 무료약을 구걸하는 내 신세. 한때는 2차 시승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던 내가 이제는 줄 서서 기다리세요 라는 호통을 들으며 복지관 무료급식 줄에 서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그 시선보다 무서운 건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한탕에 대한 욕망이다. 가끔 잠결에 칩이 쏟아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벌떡 일어난다. 손가락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른다. 이 끔찍한 고시원을 탈출할 유일한 방법이 다시 그곳으로 가서 zet팟을 터트리는 것뿐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린다. 딱 한 번만, 딱 10,000원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내 머리를 벽에 찌우며 그 환청을 지워낸다. 도박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뇌가 파괴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나는 평생 치료되지 않을 중증 환자가 되어 2평짜리 병동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도 나를 방수천이라 부르지 않고 내 과거를 묻지 않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난다. 마트 정육점에서 처음 칼을 잡던 날, 사장님이 내게 건네주던 흰 앞치마. 그때의 나는 참 맑았다. 비린내가 나도 웃음이 났고 퇴근길에 아내와 나눠 먹던 붕어빵 한 봉지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왜 나는 그 소박한 천국을 제 발로 차버리고 지옥의 불덩어리를 껴안았을까? 돈은 칼과 같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주인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 나는 그 칼을 휘두를 자격이 없는 어린아이였고 그 칼에 스스로 목이 베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지금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재미에 취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아부가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부디 거울을 보고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은 정상이 아니라 낭떠러지의 끝일 수도 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타인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성공을 꿈꾸는 순간 당신도 302호방 씨가 될 준비를 마친 셈이다. 밤이 깊어지면 고시원의 냉기는 더욱 지독해진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나는 기도한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혹은 눈을 뜨면 다시 그 정육점의 새벽 공기를 맞게 해달라고. 하지만 어김없이 해는 뜨고 나는 또다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인생은 베팅판이 아니다. 한 번 던진 주사위는 되돌릴 수 없고 낙장불입의 규칙은 비정할 만큼 정확하다. 나는 이제야 그 평범한 진리를 배우고 있다. 내 영혼을 판돈으로 넘긴 대가로 얻은 이 끔찍하고 처절한 깨달음을 말이다. 방수천, 아니 이제는 고시원 302호, 방시로 불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한다. 유튜브 화면 속에서나 보던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들은 내가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혹은 처음부터 타락한 놈이라서 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천만에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칼을 갈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저 단 한 번의 호기심이라는 낚싯바늘을 덥석문 대가가 이토록 처참할 줄 몰랐을 뿐이다. 결국 나는 염치없게도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편의점 근처를 서성거렸다. 멀리서 본 녀석은 어느덧 훌쩍 커서 제 엄마를 닮은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바쁘게 물건을 정리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내가 베팅판에 던져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아들의 평온한 일상이었고 아내의 웃음소리였다. 녀석이 유니폼 소매로 땀을 닦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골목 어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비가 미쳐서 네 청춘까지 판돈으로 걸었구나. 하지만 인생은 유튜브처럼 구독과 좋아요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다시 고시원 골방으로 숨어들었다. 비겁한 도망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그들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져 주는 것뿐임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낡은 휴대폰으로 예전 정육점 시절 매출 1억을 찍고 아내와 아들을 안고 찍었던 빛바랜 사진을 본다. 사진 속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이었고 가장 부유한 사내였다. 그 왕국을 내 손으로 불태우고 지금 나는 이 곰팡이 핀 성곽에 갇혀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긴다. 카지노라는 곳은 호기심으로라도 발을 들이지 마라. 그곳은 돈을 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쌓아온 성실함이라는 성벽을 단 한 번의 파도로 무너뜨리러 가는 곳이다. 내가 그 살아있는 증거이고 내 망가진 몸과 마음이 그 증명서다. 성실했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비리는 나는 정육점 앞치마를 메고 새벽 공기를 마실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수명 절반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게도 내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인생은 배팅이 아니라 축적이다. 하루하루 묵묵히 칼을 갈고 가족과 라면 한 그릇 나눠 먹는 그 소박한 일상이 진짜 잭팟이었다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배운다. 고시원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른다.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뜬다면 나는 또다시 보건소 줄을 서고 무료 급식소를 찾겠지만 그래도 살아내보려 한다. 그것이 내가 망가뜨린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한때 성실했던 방수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니까. 부디 당신만은 나처럼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 당신의 손에 든 그 소중한 일상을 배팅판 위에 올리지 마시라. 막장불입.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규칙은 바로 이것이다.